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신경입니다. 네. 저는 오늘 굿바이 패스워드 헬로 패스키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한동안 이제 개발을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관련된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또 제가 관련 일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인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하고 인증은 사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NIST라는 이제 연방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페셜 퍼블리케이션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가이드를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덴티티 또는 인증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키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애플리컨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이제 CSP,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베리파이어, 그리고 상단에 RP,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위에 이제 그 애플리컨트, 서브스크라이버, 클레이먼트는 사실 다 동일한 그 사용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보면 회원가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이제 회원가입 프로세스의 의미는 사용자를 일단은 가입을 할 때 식별을 하게 되고, 이 식별을 이제 CSP라는 어떤 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IDP를 활용해서 이제 식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추후에 좀 그 회원 가입할 때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 어센티케이터라는 추후에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웹 서비스에서는 보통 패스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서 어센티케이터를 등록을 하고, 그럼 그 사용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이제 되겠죠. 실제로 서비스에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서비스 이용을 하다가 뭐 특정 시간 이후에 재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사용자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때 기존에 이제 사용자가 등록했던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클레이먼트가 사용자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온보딩하는 과정 중에 ID 프로핑이라는 과정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통 이제 본인 확인 프로세스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확인이 되고 어센티케이터라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이후에 인증 정보로 간편하게 사용자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NIST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용자가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를 클레임 주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등록했던 또는 본인이 컨트롤하고 있는 어센티케이터 정보를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센티케이터를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했던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저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게 인증 프로세스고, 그 인증 과정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가 그 등록하는 어센티케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센티케이터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어떤 지식 또는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something you know factor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등록했던 디바이스, 어떤 뭐 모바일 폰이든 랩탑이든 아니면 데스크탑이든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용자 그 자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체 인증을 얘기하겠죠.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한 가지 요소만 갖고 인증을 하기에는 굉장히 보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인증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중 요소 인증, 멀티팩터 인증 또는 이중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NIST에서 아까 설명드린 그 어센티케이터 중에 그 지식 기반의 어센티케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보통 얘기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 서비스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자리 이상, 12자리 이상, 또 그 다음에 뭐 알파벳,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결합해서 만들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못 알려진 사실은 이러한 비밀번호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규칙을 만들면 안전하다라는 게 사실 잘못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어센티케이터 또는 인증의 안전은 그런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그 길이가 기냐, 복잡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요소의 어센티케이터 팩터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파이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비밀번호의 그런 측면을 버리고 여러 요소들을 한 번에 원스텝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설명드린 파이도2나 이제 패스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생체 인증인데요. 생체 인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단말에 있는 그 지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경우를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거 말고도 뭐 게이트웨이나 아니면 출입할 때 보시면 이제 얼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증을 수행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도뿐만 아니라 이제 NIST에서도 실제로 이제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서는 바이오메트릭을 서버 사이드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서버 사이드에 전달되는 거를 인증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아래 그림처럼 실제 디바이스 안에서만 사용자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디바이스 정보를 활용해서 인증을 했을 때만이 바이오메트릭으로 안전하게 인증을 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에서 이야기하는 생체 인증은 그 위와 같은 그림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확인됐을 때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는 키로 실제로 온라인 인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도는 생체 인증도 아니고 생체 인증을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제 인증은 단말에 있는 포지션 팩터, 그 안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인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의 길이가 그 보안 시스템에 또는 인증 시스템의 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팩터 또는 투팩터 인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서로 다른 요소를 각각 그 베리파이어, 즉 인증을 검증하는 요소에 이제 전달을 해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비밀번호로 한 가지 인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있는 키로 다시 한번 인증을 수행을 하는 거죠. 즉 사용자가 알고 있는 기록에 의존하는 그 인증 수단과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투 스텝을 통해서 2차 인증 또는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파이도의 컨셉인데요. 베리파이어로 전달되는 그 인증 결과 값이 지금 보시면 딱 하나가 있죠. 그 단말에서 프리젠트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프리젠트 하는 값이 사실 전자서명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그 값을 액세스하고 그 값으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때 사용자가 그 해당 기기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그 키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자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확인됐을 때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베리파이어에 프리젠트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젠트를 딱 하나만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인증에 관련된 인증 요소는 그림과 같이 생체 인증과 디바이스, something you have 팩터를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그 사용자의 액션으로 두 가지의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용자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2차 인증 또는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파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그 패스키가 패스워드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숫자는 이거 그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건데요. 그 버라이즌이라는 그 미국 통신사에서 2018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해킹이나 아니면 크레덴셜이 굉장히 유출이 많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그런 보안 사고들이 패스워드의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 숫자만 보더라도 패스워드만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진입을 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이 드는 일인데 실제 회원 가입하는 프로세스부터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인증수단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라면 유저는 회원 가입을 하다가 분명히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고객을 잃은 거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매번 이용할 때마다 이제 사용자의 어떤 인증을 요구할 거고 그때마다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사용자들이 이탈이 늘어날 거고 서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결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림만 보셔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이유는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서비스의 백엔드, 즉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주체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이 생성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한 분을 딱 집어서 안전한 패스워드를 지금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고민해서 뭔가 하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려면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사용자별로 패턴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그런 패스워드를 여기저기 서비스에 이용을 하게 되고 해커들은 한번 탈취한 패스워드를 활용해서 여러 서비스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그런 공격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백엔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방향 암호, 원웨이 해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 레인보우 테이블이나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장표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백엔드에 저장되는 부분이 이제 패스워드의 가장 보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 인증인데요, 멀티팩터 인증. 패스워드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2차 인증을 이제 사용자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또는 사용자가 이제 옵셔널하게 2차 인증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니면 대부분의 2차 인증은 거의 동일합니다. SMS로 6자리 번호를 보내고 그 번호를 사용자가 받은 다음에 다시 인증하는 페이지에 입력하는 형태로 2차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면 패스워드는 그래 유출이 될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OTP나 이런 형태를 이용하면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도 있지만 피싱 공격을 중간에 해커가 이제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 OTP를 입력하는 화면조차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실제 리얼 사이트에 이제 리플레이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가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과 OTP 입력하는 부분을 다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즉 리플레이를 하면서 사용자 계정을 탈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사용자가 실수로 또는 뭐 이메일을 받았든 아니면 문자를 받아서 특정 사이트, 리얼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그 URL을 클릭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네이버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 네이버인 줄 알았더니 네이버하고 URL이 거의 동일한데 실제 네이버 페이지는 아닌 거죠.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네이버 페이지인 줄 알고 사용자가 본인의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는 피싱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된 거고 그 정보를 다시 해커의 어떤 서버로 보내고 그 해커 서버는 그 정보를 다시 네이버 백엔드에 릴레이 하겠죠. 그러면 네이버 백엔드 입장에서 사용자가 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 거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1차 인증이 되고 사용자가 등록한 전화번호로 6자리 비밀번호를 넣으면 유저는 6자리 비밀번호를 받을 거고 그걸 다시 피싱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동일한 형태로 그 6자리 패스코드를 OTP를 다시 그 해커의 백엔드로 보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네이버로 릴레이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쉽게 이 2차 인증까지 바이패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2차 인증은 사용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드 얼라이언스는 피싱에 안전한 이런 다양한 멀티팩터 인증을 제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이제 좀 나온 거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스워드 매니저입니다. 국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웹사이트 기반의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이상 이제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패스워드 매니저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갔을 때만 거기에 필요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준다던가 디바이스를 변경했을 때 기존에 생성했던 패스워드를 다시 복원해준다던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패스워드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송이 패스워드가 온라인 네트워크상으로 전송이 되고 동일하게 서비스에서는 패스워드를 백엔드에 저장한다는 그런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그런 장점으로 일부 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래전부터 사실 국내는 그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PKI 또는 뭐 비대칭 기반의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 방식은 사실 그 파이도의 어떻게 보면 기본 컨셉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증을 할 때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인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키를 사용자 기기에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공개키, 공개키, 그다음에 비밀키라고 부르는데 공개키 페어를 생성을 하게 되고 사용자 단말에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백엔드에는 사용자 계정에 매핑해서 이제 퍼블릭 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DB에 사용자 계정 정보에 유저네임 옆에 이제 퍼블릭 정보가 이제 매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증을 할 때는 백엔드에서 사용자한테 어떤 문제를 내죠. 보통 이제 챌린지라고 부르고 랜덤한 넘수 값을 이제 내려주면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그 챌린지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전자 서명 결과가 다시 백엔드로 전달이 되고 백엔드에서는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퍼블릭 키로 그 전자 서명을 검증을 하게 되고 검증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유저 계정으로 인증이 됐다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의 어떤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키를 활용해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서버 사이드에는 공개 키라는 그 퍼블릭하게 공개가 돼도 무방한 그런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패스워드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패스워드와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없죠. 그리고 그 키를 생성도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가 생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백엔드 입장에서는 패스워드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 키를 저장함으로써, 공개 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을 당해도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났고요. 그리고 저런 키는 서비스별로 각각 보통 생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패스워드 같이 여러 서비스에 걸쳐 동일한 그 크레덴셜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개 키 기반의 인증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용자 기기에 안전하게 어떻게 저장을 하냐, 그리고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 키에 대해서 접근 권한 또는 제어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전통적인 저희 우리나라 이제 공인인증서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키를 어떤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비밀번호로 이제 그 암호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액세스 컨트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동작을 하다 보니 아직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사용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파이도에서는 생체 인증과 이제 공개키 방식을 활용해서 사용성도 올리면서 그러한 인증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도 인증인데 지금 설명드린 거 답니다. 그 공개키 인증을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가 사용자 단말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사용자 기기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확인하는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패턴이나 아니면 그 스크린 락 방식, 또 아니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등, 아니면 또 음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라이빗 키를 액세스하는 걸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 인증이 디바이스에서 성공했을 때만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되고, 그 전자서명 정보로 인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스케일러블한 측면을 보자면, 그 파이도의 프로토콜은 저기 1번하고 5번 과정을 크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가 기기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인증 수단도 디바이스에서 제공을 한다라면 서비스 입장에서는 서비스 변경 없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지문 인식 기반의 인증을 파이도 기반으로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이 나오면 소프트웨어 수정 없이 바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구현한 거는 저 온라인상의 1번, 5번 과정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디바이스 영역이고 디바이스에서 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도 2라는 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파이도 2라고 하면 이제 전체 그 파이도 2 스펙을 보시면 CTAP이라는 영역과 웹어센이라는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CTAP은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하고 외부에 있는 또 다른 기기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센티케이터라는 장치를 만드는 그런 벤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저 스펙을 보셔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나머지 웹어센이라는 그 백엔드 릴라이 파티라는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서버와 그 다음에 브라우저 또는 어플리케이션과의 통신 또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셔야 되고, 저 부분은 웹어센이라는 스펙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브라우저와 그 해당 디바이스에 있는 인증 장치,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에 있는 터치 아이디와 통신하는 부분은 각 플랫폼 벤더의 영역이고, 저 부분은 이제 플랫폼 벤더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브라우저에서 생체 인증을 이용하고 싶으면 웹어센이라는 API를 활용을 하면 브라우저가 서비스 대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터치 아이디나 이런 인터페이스와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키를 생성하거나 키로 전자서명을 하고 사용자 인증도 해주고요. 그 결과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게 되고 그럼 그 정보로 이제 사용자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약간 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파이도 그리고 뭐 공개키 기반 인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이라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레이션 또는 인로먼트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증하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거나 했을 때 인증 수단을 이제 등록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추후에 인증할 때 저 정보를 활용해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인증하는 프로세스 전에 이제 등록 프로세스도 사실 인증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거는 사용자 단말에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페어를 생성하고 퍼블릭 키를 서비스에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등록 프로세스고 인증 프로세스는 그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크레덴셜 관련된 정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백엔드에 저장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등록 과정을 거치면 사용자의 정보 그 디바이스에 저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레덴셜의 아이디, 이 크레덴셜을 식별하는 아이디고요. 그다음에 RPI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서비스의 구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웹 서비스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용자한테 등록이 됐는지 사용자의 이름, 유저네임, 그리고 실제로 키, 프라이빗 키가 이제 어텐티케이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백엔드에는 사용자 계정의 크레덴셜 아이디와 퍼블릭 키가 매핑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등록 과정이 끝난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인증이 필요할 때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등록할 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등록할 때 전달되는 정보들에 대한 어떤 제이슨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지금 보시면 등록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 지금 어떤 도메인에서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등록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드린 릴라잉 파티에 대한 정보, 제일 중요한 정보는 RPID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유저 인포입니다. 저기에 보면 유저의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유저의 네임, 디스플레이 네임 뭐 등등등이 저장이 되고요. 저 정보가 패스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패스키 이전에는 사실 크게 무관한 정보였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라는 정보는 이 요청이 매번 리프레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나 이런 것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바뀌는 값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어떤 어텐티케이터를 등록을 하겠다라는 프리퍼런스를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거고요. 저 정보도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패스키가 도입이 되면서도 저 정보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정보를 서비스 백엔드로부터 전달받게 되면 그 정보를 갖고 브라우저 사이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API나 아니면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이제 API 콜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그 서버 사이드에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제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저 정보를 갖고 브라우저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 있는 어텐티케이터나 외부에 있는 어텐티케이터와 통신을 해서 크레덴셜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생성한 결과를 다시 이제 콜백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정보를 백엔드에 저장을 하시면 이제 등록 프로세스가 이제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 등록이 완료가 됐을 때 백엔드로 전달하는 정보고요. 뭐 저렇게 뭐 복잡한 정보가 있는데 저 부분은 실제로 웹 어센트 팩을 보시면 어떠한 정보들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증인데요. 그 사용자가 등록을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다시 서비스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자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화면을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페이지에 딱 접근을 했는데 사용자에게
여기 보시면 파이더 방식 또는 패스키로 인증을 해라고 챌린지를 보내게 되고, 그럼 그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나 아니면 플랫폼의 API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저기 하단에 보시면 그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결과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시그니처가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정보를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결과로 매핑되어 있는 유저네임으로 인증 완료가 됐다라고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키 기반의 인증과 거의 유사한 형태고 이러한 프로토콜을 정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을 할 때 그 앞서 설명드린 거는 사용자가 먼저 식별이 된 케이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식별자와 그 다음에 크레덴셜을 동시에 입력을 보통 받게 되어 있는데, 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먼저 식별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나 아니면 앱 쪽의 어떤 영역에, 어떤 저장한 영역에 사용자의 식별자를 저장해놓고 다시 접속하면은 누군지 확인이 되니까 그 정보를 갖고 인증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 있고요. 사용자가 전혀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인증을 해라고 요청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해라고 요청하는 케이스는 챌린지에 어떤 크레덴셜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냥 챌린지만 내려가게 되고, 그 정보를 갖고 이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패스키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요 프로토콜, 요 프로세스를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유저를 식별하지 않고 인증을 해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사용자 단말에 사용자의 계정이나 크레덴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저에게 일단 먼저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크레덴셜로 이용을 할래라고 플랫폼에서 가이드를 하고요, 브라우저나. 그럼 유저가 직접 그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한 그 크레덴셜의 정보로 전자서명이 생성이 되고 그 정보로 인증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리스 피처도 패스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도 사실 등록 과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API, 네이티브 API나 아니면은 그 웹 API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피싱에 대해서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피싱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사용자 때문입니다. 사용자 때문이라니까 사용자가 다 잘못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사용자 때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피싱 사이트를 기계적으로 또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보고 이게 피싱 사이트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IT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구분을 못할 거고요. 그게 아닌 굉장히 그 보안 전문가라도 거의 유사하게 생긴 도메인 그리고 사이트라고 하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저에 의존을 하는데, 이 파이도에서 주요 그 피싱을 만드는 로직 중에 하나는 크레덴셜을 등록을 할 때 RPID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도메인, 저 정보의 크레덴셜이 이제 매핑이 되고 그 크레덴셜은 그 해당 도메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myapp.com에 크레덴셜을 등록을 했으면 유저가 만약에 피싱 사이트로 동일하게 생긴 neapp.com에 실수로 접속을 해서 이거 myapp.com이라고 인지하고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는 그걸 알거든요. myapp.com이 아니라 neapp.com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myapp.com의 크레덴셜을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neapp.com의 크레덴셜을 액세스하게 되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당연히 크레덴셜이 없겠죠. 그럼 인증이 불가능할 거고, 그럼 이런 형태로 크레덴셜이 어떤 그 페이크 사이트에서 릴리즈가 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소고, 저런 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껴있는 부분이 서비스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브라우저,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어센티케이터, 이 전반에 걸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싱의 안전한 형태로 보장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이도가 피싱의 안전한 인증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람에 의존해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이나 에코시스템에 의존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패스키인데,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패스키를 위한 그 이야기고요.
패스키는 파이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파이도의 새로운 형태의 크레덴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키가 나올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논란도 많고 했는데 패스키의 그 주 목적은 딱 이겁니다. 패스워드를 전 세계에 패스워드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디바이스에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디바이스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를 구매했을 때도 손쉽게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이어야 되고 특정 서비스 아니면 특정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패스키고요. 파이도 크레덴셜의 새로운 타입입니다. 앞에 앤드류가 이제 설명을 해줬지만 5월에 이제 그 메이저 세계 플랫폼에서 패스키를 전적으로 서포트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애플 쪽에서 API가 이제 나왔고요. 네이티브 API가 나왔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곧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패스키는 파이도 크레덴셜인데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키가 디바이스의 바운드가 종속적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대비해서 이 키가 어딘가에 백업이 되고 또 다른 사용자의 디바이스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기기를 구매했을 때 그 키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파이도가 이제 메이저로 들어서게 되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파이도 크레덴셜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서비스에 크레덴셜을 만들었는데 단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0개 서비스에 다시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이때 발생하는 게 어카운트 리커버리라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본인 확인이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사용자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결국에는 사용자가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신규 기기를 샀을 때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인 거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키가 복사될 때 누구도 모르게 굉장히 안전하게 복사하자라는 게 이제 주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키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각자 플랫폼 또는 사용자 플랫폼 계정을 활용해서 그 자신들이 제공하는 에코시스템 내에서 이 크레덴셜을 동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동기화 시켜준다는 의미는 제가 예를 들어서 SKT 서비스에서 제 아이폰에서 그 패스키 크레덴셜 등록하면 제 맥북에도 자연스럽게 그 크레덴셜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맥북에서 바로 그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용자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 키를 액세스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저렇게 하다 보니 각 플랫폼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갖고 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패스키를 생성을 했는데 만약에 맥북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패스키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그 시나리오를 위해서 크로스 디바이스 간의 크레덴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저런 것들이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고 패스키 프로바이더를 누구나 서드 파티가 저런 플랫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API가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패스키가 동기화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2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디바이스가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이제 랩탑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패스키를 생성을 했어요. 그 민트색 키를 생성하고 당연히 그 디바이스에서 패스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패스키를 생성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맥북에 그 민트색 키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맥북에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에 가면 그 패스키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맥북에서 제가 아마존.com에 패스키를 등록을 했으면 빨간색 패스키를 등록했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복사가 되고 백업이 되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아마존.com에 접속하면 이미 해당 폰에 있는 패스키로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 크레덴셜은 색깔별로 서비스에 바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인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민트색 패스키는 facebook.com용입니다. IP/ID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저 빨간색은 amazon.com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동일한 패스키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 다른 형태의 패스키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화하는 부분인데, 이 동기화는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각 플랫폼 영역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여러 사용자의 플랫폼 또는 디바이스로 동기화가 되고, 이때 종단간 암호를 통해서 실제 그 플랫폼 프로바이더도 그 해당 크레덴셜을 읽을 수 없게 사용자 기기 간에 동기화가 되고요. 또 15커어를 하고 사용자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인증을 하겠죠. 이후에. 이런 형태로 이제 리커버리와 백업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키가 이제 백업이라는 컨셉과 그 다음에 백업이 들어오면서 백업을 지원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백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어스 데이터라는 어떤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어센티케이션이 일어나면 전달되는 데이터 중에 저런 그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요. 저 안에 플래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BE하고 BS라는 플래그가 추가가 됐고, BE는 백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백업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고요. 그다음 BS는 백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가 저 플래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키를 적용을 하시면 기존의 FIDO2 임플리멘테이션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백업이 가능한지 또는 백업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정보를 저장을 해두고 백업 상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쪽 UI인데 그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사용자가 그 등록할 때 그 뭐 회원 가입을 하는 프로세스든 아니면 세팅이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일단은 이 기기가 또는 이 브라우저가 패스키가 지원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처의 디텍션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오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오퍼를 하면 사용자가 그걸 보고 억셉트를 하겠죠. 예를 들면 억셉트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사용자가 어떤 그 계정으로 이 서비스에 등록을 하려는지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고, 사용자가 인증을 하게 되면 끝. 네,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패스워드를 다 없앤다라고 하고 그게 패스키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회원가입 프로세스에서 비밀번호 규칙 맞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이 다 없어지고 이 과정만으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증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서비스에 이제 다시 이제 이후에 다시 접속했을 때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인증을 하라고 유도를 하겠죠. 그때 이제 사용자가 직접 패스키 인증하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유저네임 기존에 이제 아이디 넣는 필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이 디바이스에 패스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서비스에 맞는, 그리고 사용자한테 오퍼를 하게 됩니다. 이 패스키가 너가 있는데 이걸로 인증할래? 라고 물어보고 사용자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증하면 바로 인증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브라우저에서도 생체 인증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웹에서도 사용할 수, 네이티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예요. 이게 멀티 디바이스가 되면서 멀티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싱글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크레덴셜을 생성한 다음에 뭐 웹사이트면 브라우저에 쿠키나 로컬 스토리지에 이 사용자가 패스키 유저라는 걸 저장을 해놓으면 되죠. 또는 앱이면 앱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고. 근데 멀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크레덴셜이 언제 어딘가 새로운 디바이스로 갈 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비스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나 앱에 그런 정보가 당연히 없겠죠. 이미 어딘가에 싱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용자가 패스키 유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유저가 직접 뭔가 해보지 않는 이상. 그때 유저네임 필드를 다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이 디바이스에 패스키가 있으니까 쓰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게 되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아이폰에서 만들었으면 이미 맥북에 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는 크로스 플랫폼 간에는 저런 형태로 지금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시나리오예요. 맥북에서 그 로그인 페이지에 딱 가서 이제 버튼, 패스키로 인증하기 버튼 눌렀더니 저런 QR코드가 브라우저에서 띄우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는 동일한 API를 그냥 구현을 하는 겁니다. 기존처럼. 그리고 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저런 오른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폰 화면이 나오고
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맥북에서 로그인이 되죠. 맥북에 로그인을 딱 했더니 맥북도 패스키가 지원이 되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맥북에 있는 패스키를 활용해서 서비스에 등록하라고 가이드를 하겠죠. 그러면 유저는 패스키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터치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맥북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꺼내지 않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국내 금융권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에서 크레덴셜이 디바이스를 벗어나서 싱크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법적인 요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파이도 얼라이언스도 관련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DPK라는 익스텐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DPK는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 패스키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크레덴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의 싱글 디바이스 크레덴셜처럼 동작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용자가 DPK를 요청을 하게 되면 크레덴셜이 두 개가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패스키 크레덴셜과 또 다른 하나는 싱글 디바이스 크레덴셜이 이용이 되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디바이스가 동일한 디바이스인지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싱크가 된 디바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저 정보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인증을 스킵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서포트인데요. 사실 패스키가 이제 올 5월에 이제 사실 릴리즈가 됐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사실 기존 방식은 7 플러스부터 지원이 됐고 패스키는 9 플러스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 구현이 그 안드로이드 OS에 구현이 된 게 아니라 플레이 서비스라는 그 구글이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쪽에 그 구현이 됐기 때문에 OS 벤더 업데이트와 좀 무관하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안드로이드 폰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실제로 GA 버전, 그러니까 정식 버전이 단말에 다 깔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iOS는 15 이상부터 지원이 됐는데 1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파이더 방식이고 16부터는 패스키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10부터 기존 방식 지원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패스키가 뭐가 좋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스스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애플이 그 패스키를 WWDC 22 올해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린 이제 그림이에요. 보시면 기존 방식 대비 다 V 표시가 되어 안전하다 다. 그리고 저 위에 맨 위에는 게싱 같은 경우에는 V 플러스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만드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랜덤하게 생성되는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저 정보는 게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그 패스키를 적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팁을 드릴 건데 그 패스키뿐만 아니라 파이도는 그 표준이고 그래서 그 특히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이 되고 있고 오픈 소스 좀 찾아보시면 관련된 임플리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잘 구현이 된 부분도 있지만 데모성으로 일부 기능만 이제 돌아가는 것만 다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좀 활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패스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추가가 됐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팔로우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복잡성이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서비스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스키를 이제 디플로이 할 때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디플로이 해야 되는지인데, 아까 제가 그 등록하거나 인증할 때 옵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옵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식별할지에 대한 여부는 preferred라는 옵션이 있어요. required는 무조건 사용자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생체 인증이든. preferred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생체 인증이나 아니면 그런 사용자 확인하는 수단이 있으면 그걸 쓰고,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한 액션만으로도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레지던 키입니다. 레지던 키가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사용자 단말에 저장이 되고, 또 나중에
백업도 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실제로 어센티케이터에 대한 그 어떤 그 실제 진위 여부를 활용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저 부분이 패스키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키를 쓰시려면 none이라는 옵션으로 어테스테이션을 이제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하는 부분도 그 유저 베리피케이션을 preferred로 하고 그 다음에 allow credential이라고 해서 사용자를 식별을 할 수 있으시면 그 정보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식별이 안 된 상태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빈 상태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크레덴셜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식별을 하셨으면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UX가 조금 더 시밀리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로그인 스크린도 오토필 기능에 붙이셔서 사용자가 패스키를 사용하는 유저인지 아닌지를 직접 구분하시지 마시고 브라우저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유저가 클릭을 했을 때 그런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처를 디텍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오토필 기능을 이용하려면 컨디셔널 미디에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백업 상태가 어스 데이터 안에 플래그로 저장이 되고 그 정보가 넘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거를 읽으시고 저거를 저장하시고 저거의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백업 스테이트가 true였다가 즉 백업이 됐다가 어느 순간 false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유저가 서비스에 그 아이클라우드에서 탈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디바이스 인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기기로 예를 들어서 맥북에 있는 맥북 인증을 다른 기기로 했을 때 맥북으로 또 인증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UVPA라는 거를 유저 베리파잉 플랫폼 어텐티케이터 어베일러블 AP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탐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바운드 키, 아까 DPK를 말씀드렸는데 금융권 특히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주의사항,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즉 기존 파이도 크레덴셜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스펙을 잘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잘 하시면 네,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다 공유 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